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왜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즉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계속하고 있죠. 단 한 사람의 감염자가 나와도 해당 주거 단지를 봉쇄하거나 해당 구를 봉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 정부가 아주 강압적으로 우한을 록다운을 하면서 많은 쟁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미국으로 전파되었을 때 당시 트럼프 정부는 안일한 대처를 함으로써 국가적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제의 차이는 시진핑 주석 그리고 중국 지도부에게 공산당 일당 전제 정치라는 이 중국 체제가 민주선거 정치를 하고 있는 미국 체제보다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었죠. 그리고 그 후 계속 일관되게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이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재미를 좀 보더니 이걸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제로 톨러런스 정책의 이유를 정치적인 원인으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씩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일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첫 번째는 중국의 백신의 효과, 효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중국에서 시노백이나 시노팜 같이 주요 회사가 만든 백신은 그동안 그 효과가 정말 있냐, 의문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기관들이 의문을 제기를 했죠. 그리고 중국 백신에 대한 평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왔습니다. 중국은 자국 백신들이 90%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중국 백신을 공급받아서 사용해본 국가들에서 그 국가들이 평가한 결과는 사실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 2021년 3월에 터키가 중국 시노백의 백신이 83.5%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그러니까 중국 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그래도 있다, 이렇게 의미하는 듯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숫자는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90% 이런 숫자보다는 낮지만, 당시 그 전에 브라질이 이야기했던 수치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그 석 달 전인 2021년 1월에 중국 백신의 효과를 측정해 보니까 50.4%밖에 안 된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터키의 국영 미디어인 아나돌루가 앙카라의 명문 대학인 하케테페 대학에서 3단계 걸친 시험을 해봤는데 100% 입원 예방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터키는 2020년 9월부터 백신 실험을 진행해 왔고, 초기에 조사한 결과로는 91.25%의 효과가 나타났었다, 이렇게 터키 보건부가 12월 말에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21년 6월이 되면 블룸버그가 멜버른 머독 아동연구소의 피오나 러셀 박사, 그리고 브리즈번 퀸즐랜드 대학의 폴 그리핀 교수를 인터뷰를 해서 시노백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대답은 시노백의 효과가 50%라는 거는 좀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50%가 나타난 경우는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치료조차가 필요 없는 매우 가벼운 증상, 이런 증상자의 대비군에서 50% 효과가 나타난 거고, 어느 정도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그러니까 좀 치료를 좀 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84%의 효과를 보였고, 보통 또는 심각한 코로나 환자의 경우에는 100%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중국제 백신을 맞은 환자의 경우에 중증 환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는 중국제 백신을 맞은 그룹은 안 맞은 그룹에 비해서 16%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50%라는 수치는 코로나19에 걸리긴 걸렸지만 치료조차가 필요 없는 매우 경증인 경우, 이 경우에 효과가 50%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노백 백신이 효과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좀 지나치게 낮은 평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는 재미있는 말이 한 줄 들어가 있었는데, 중국이 mRNA 백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서방의 mRNA 백신을 도입하고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중국이 mRNA 백신을 도입할 거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보도가 왜 재밌었냐면 그 전까지는 중국 정부가 우리 중국의 백신이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방이 얘기하는 뭐 mRNA 백신 같은 건 우리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6월에 RFI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대학이 실제로 중국 시노백 백신의 항체 수치를 점검해 본 결과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의 9분의 1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63명의 평균 항체 수준이 269가 나타났는데 시노백을 맞은 환자 30인을 조사해 보니까 27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시기에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칠레 사례를 예로 들어가면서 중국 백신 정말 효과 있는 거 맞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와 싸우던 의사들이 단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망한 26명의 인도네시아 의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 10명이 시노백 백신을 접종을 했다. 그래서 인도의학협회의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최소한 사망한 의사 중 16명이 백신을 접종한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백신을 접종한 의사 중에 5분의 1 이상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또 뉴욕타임즈는 최근 350여 명의 의료 관계자들이 확진이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노백 백신 그건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백신을 도입하지도 않았죠. 만일 중국 백신을 도입해서 맞추겠다 이런 정책을 폈더라면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아예 기피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째서 중국 백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격차가 클까? 저는 중국 백신이 효과가 좋다 또는 나쁘다. 이 둘 중에 하나이기가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백신의 효과가 좋거나 또는 나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면 예를 들어 터키 같은 나라나 홍콩 같은 곳에서 평가한 결과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의료진 또는 연구진들이 함부로 거짓말을 하겠는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수치를 좀 높게 해석을 하거나 낮게 해석하는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한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동일한 백신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한 곳에서는 50% 효과다. 한 곳에서는 90% 효과다. 이런 식의 큰 차이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백신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 이런 추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중국 백신의 품질 편차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 백신은 대부분 전통적인 백신 생산 방법, 그러니까 달걀 같은 데다가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만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백신 제조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는 대규모로 바이러스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대량으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중국의 백신 메이커 시노팜이나 시노백으로서는 당연히 자기들의 생산 능력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대규모로 하청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급조된 하청 공장들에서 제대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지난 2년 동안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 백신을 어떤 식으로 조달을 했냐면 계약금만 주고 일단 물건 가져가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청 공장들이 제대로 돈을 받았겠느냐? 저는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험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급조해서 만들어진 하청 공장에서 돈도 제대로 주지 않는데 그게 제대로 생산이 되고 품질 관리가 됐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추측하건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백신이 제대로 만들어진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효과가 나오는데 엉터리로 만들어진 것들은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운 좋게 품질이 좋은 백신을 가져간 국가에서는 효과가 그런 대로 나오고 운 나쁘게 품질이 엉망인 백신을 받아간 국가에서는 효과가 엄청나게 낮게 나오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해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방역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백신을 제조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균질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게다가 계속 변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mRNA 백신을 들여오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우리 백신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서방의 기술, 서방의 제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작년 4월에 당시 중국 CDC의 총책임자였던 까오푸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이 충분히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을 더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했거든요. 그러면서 향후 중국의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mRNA 기술을 중국이 배워야 한다고, 백신 제조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했던 말과는 결이 매우 달랐던 그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까오푸는 몇 달 후에 경질이 됐습니다. 왜 까오푸는 mRNA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mRNA 방식 백신의 생산이 공업화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량으로 균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6월이 되면서 중국이 외국 백신의 중국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의 바이오엔텍사의 백신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왔고 7월 이전에 결정될 것 같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 독일 바이오텍이 다름 아닌 파이자 백신을 개발한 회사죠. 그래서 중국에게 1억 도스 이상의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바이오엔텍의 미국 합작 파트너를 심사하고 있고 빠르면 10주, 2달 반 정도에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3개월 후인 2021년 9월에 중국이 임상 중의 합병증을 우려는 하면서도 4세대 백신 개발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원을 밝히자는 전문가가 말하기를 중국이 신기술이나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mRNA를 이용한 1세대 백신, 그리고 mRNA와 단백질 서브 유닛을 이용한 2세대 백신을 개발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중국이 독일의 바이오엔텍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mRNA 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기술적인 어려움이지만 3상 진행을 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샘플이 중국 내에서는 없다는 거였죠. 이 3상 시험을 꼭 해야 된다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중국이 예전에는 한 번도 개발해 본 적이 없는 mRNA 백신을 처음 개발해 봤는데 이거를 한번 좀 써보세요라고 하면 그걸 자국민들에게 맞춰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정황으로 볼 때는 이런 협조를 해줄 만한 나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았던 거죠. 또 다른 보도에서는 중국의 시노팜이 mRNA 백신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노팜 이전에도 중국의 중소기업이 이미 mRNA 백신을 개발도 했고 실험 중이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노팜의 백신을 3상 실험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하면 감염 예방 효과가 79%로 나왔다고 했죠. 바이오엔텍 백신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95%라고 했으니까 이 효과의 차이는 상당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 국산 mRNA 3상을 진행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보도를 같이 보면은 중국이 자국 자체 개발 mRNA 백신하고 독일의 바이오엔텍의 mRNA 백신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조치를 하는데 바로 대규모 차관을 받은 겁니다. 이 mRNA 백신을 바이오엔텍과 mRNA 도입 계약을 한 상하이 포선 제약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하고 국제금융공사로부터 3억 달러의 차관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용도가 뭐냐? 백신의 생산 유통, 특히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입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mRNA 백신 제조를 하려면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되겠고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콜드체인이라고 봅니다. mRNA 백신이 영하 20도에서 70도를 유지하는 그런 슈퍼 콜드체인을 갖춰야 되는데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은 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콜드체인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전국 구석구석까지 화로회가 다니고 신선 냉장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콜드체인에 대한 감각이 다 있죠. 그리고 mRNA 백신의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마이너스 20도 정도 또는
아주 초저온인 마이너스 70도,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90도까지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콜드체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mRNA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제조하는 데 성공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전국에 이 mRNA 백신을 보내려면 구만리 강산의 전국적인 콜드체인을 맨 땅에 헤딩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이라는 것이 먼 거리까지 물류를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비나 장비가 중국 기술로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무려 3억 달러의 차관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런 대규모의 차관을 얻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mRNA 백신을 적용할 것을 결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mRNA 백신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엔텍과의 협력이 발표되던 시점에서는 매우 신속하게 중국 정부의 인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됐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인가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엔텍의 CCO 시안 마렛은 지금도 바이오엔텍이 중국 시장을 매우 중시하고 있어서 중국 당국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암시도 했습니다. 바이오엔텍의 백신이 이미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는 인가를 받아 사용 중인데도 말이죠.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mRNA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모든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mRNA 한 회분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 3만 원 정도 합니다. 만일 중국이 바이오엔텍 백신을 10억 명에게 1년에 2번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10억 명 1년에 2번 한 번에 2만 원 이렇게 하면 40조 원이 됩니다. 그때 약관 만들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인력 있죠, 운송 비용 있죠, 콜드체인 비용 있죠, 이것저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몇 배의 돈이 들 겁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배만 딱 잡아보면 1년에 80조 정도는 비용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야 중국 돈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돈이 많은 정부가 아닙니다. 작년도 중국 정부 예산이 11조 8,885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026조 1,571억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지금 전국에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정부한테 예산을 논아줘야 됩니다. 이 지방정부에 주는 예산 다 빼고 중앙정부 예산만 딱 떼놓고 보면 3조 5천억 위안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597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600조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의 중앙정부 예산이라는 게 한국 정부 예산보다도 적은 겁니다. 이 예산에서 지금까지 계획상에 없었던 40조를 빼가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여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중국은 지금 미국에 대항해서 군사비도 엄청나게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미국과 서방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기존 백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어렵고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해가는데 기존 백신으로는 대응이 안 돼요. mRNA 백신을 도입하려니까 콜드체인 같은 인프라 구축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리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mRNA 백신을 들여와서 사용할 만한 돈도 없죠. 그럼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중국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격리하고 봉쇄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시안에 감염자가 나오면 시안 락다운, 텐진에 감염자가 나오면 텐진 락.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베이징 KIC에 가서 중국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젊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국 내에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 많이 좀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자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이 좀 오해 소지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엔지니어하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술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나는 영업직인데 그러니까 엔지니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우리 회사가 기술 회사라고 할 수 있나 해서 또 나는 끼워주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중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온
취지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이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커뮤니티를 이뤄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